네, 오늘 새벽 북한이 이틀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회의 개최와 미 항모 레이건호가 다시 한반도로 출동한 것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오늘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밝혀졌고 네. 그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이틀 만에 최근 12일 사이 6번째, 이틀에 한 번꼴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딱 이틀 만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 유엔 안보리 개최가 됐고요. 처음에는 공개 회의로 개최가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 비공개로 전환이 됐지만 공개 회의 석상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죠. 거기에 화가 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미 연합훈련을 끝마치고 예. 본국으로 미국으로 향하던 미국의 항공모함 예. 로널드 레이건호가 갑자기 회항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지금 그렇죠.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틀 전에 이 북한의 핵이 아니고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성격이 있고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들락날락하는 것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예. 그리고 아마도 로널드 레이건호가 회항해 와서 또 다른 훈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발사한 장소를 보면 평양 삼석 일대예요. 근데 이게 삼석이라는 위치가 사실 처음 등장한 네, 곳이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게 평양 중심부에 있는 대성구역의 동북쪽이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다른 위치에서 여러 번 발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뭔가 정말 도발이 조금은 더 현실에 임박해져 왔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글쎄요, 계십니까? 지금 북한의 도발 패턴을 보면은요. 예. 예전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2017년에 화성 1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다음에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어요. 이거 우리 성공했고 그다음에 이런 재원을 사용했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야. 예. 그랬는데 이번에 이틀 전에 성공 발사를 했죠. 그 실험 발사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의 얘기를 갖다 안 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무기를 실험해서 발사에 성공을 갖다 한다. 성공리에 실험을 갖다 마친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성공을 갖다 하는데 이런 무기들이 이제 실전 배치화의 단계에 가면은 그냥 좀 침묵으로 일관하고 전략적인 모호성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장소 말씀하신 네. 장소에서 발사한 것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전략적인 모호성 측면에서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무기 그다음에 다양한 장소에서 우리가 이러한 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네. 더 다양한 어떤 도발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이번 도발의 큰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네네. 재전개하는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지난주에 동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던 그 항공모함인데 북한 네. 입장에서 좀 두려워한다라고 많이 분석이 되는 그런 항공모함입니다. 이게 재전개된다는 건 어떤 의미로 분석하세요? 글쎄요, 일단 한미일 입장에서는 그 훈련을 마칠 즈음에 북한이 일본 열도를 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호형으로 추정이 되는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했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도발이거든요. 예. 근데 솔직히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훈련을 갖다 재개해서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갖다 발신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어떤 형태의 실험인지 훈련인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훈련을 재개를 할 것이고 그런 훈련을 할 때 북한이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양한 어떤 미국의 전략 자산이 들어와서 전개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러한 전략 자산을 이용해서 북한의 정권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예.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런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훈련이 만약에 북한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사실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이제는 멈춰야겠죠. 그런데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조금은 다른 방안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도
가볼 때가 된 거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 어떤 걸 혹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굉장히 뭐 걸까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예. 뭐 핵무장을 하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지금까지 우라늄을 갖다가 농축시킬 수 있는데 일정 농도 이상 농축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네. 예, 산업용으로 농축을 시키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낮은 농도로만 농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농도를 갖다 조금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뭐 핵주기도 우리가 완전히 그걸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폐연료를 저희가 재처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구비를 해서 그래서 여차하면은 좀 핵무기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태세는 조금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저는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독단적으로 최근에 우리나라가 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네, 수준까지 분명히 예.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것이 있기 예. 때문에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만 의존할 때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확장 억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확장 억제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고 북한이 핵 정책을 지금 다시 써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조금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이제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고 네. 인플레이션 등에서 국내 상황이 되게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변인 명의 성명도 발표하고 미일 정상 통화도 하고 안보리 회의 소집하고 네. 레이건 호 재정계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분명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우려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타이완 상황도 지금 만만치 않고 그렇죠. 과연 북한이 저러는 거 북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미국 너희 우리까지 신경 쓸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어떤 예. 생각에서 지금 도발을 계속 감행하고 있을 수 있고 아마 지난주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하고 물론 이제 일본 먼저 방일하고 한국에 오셨죠. 이러한 이유도 지금 약간은 불안해하고 있을 아시아 동맹들을 조금은 이제 안심시키려고 왔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미국 측에서는 지금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정보 공동체를 이용해서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정확한 시각까지 알아맞혔잖아요. 그래서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7차 핵실험을 갖다 한다면은 그것은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방안이 무엇이 될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렇게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하거나 북한이 도발을 하면 유엔 안보리 회의가 네. 긴급하게 소집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 사실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평화적인 수단에서는 높은 조치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새벽에도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지 네,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인해서 네. 또 이게 또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하는 이런 그렇죠. 네.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제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뭐 오늘 새벽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 같은 경우에 네. 뭐 미국이 저는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걸 다 알고 있었죠. 지금 뭐 제재 결의안뿐만 아니라 규탄을 하는 어떤 그런 제재안도 네.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단지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이게 이제 공개 회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했지만 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공개 회의에서 발언들을 갖다 하면서 북한을 규탄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는 어떤 그러한 목소리들이 생생하게 전 세계에 보도가 된 것이에요.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아이 뭐 너희들이 한미 뭐 연합훈련하고 하니까 지금 북한이 도발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잘못했지. 이건 근데 좀 구차한 논리거든요. 그러한 얘기들이 전 세계에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조금 망신시켰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주도해서 뭐 지금 상임 이사국 중에 비상임 이사국들이 있잖아요. 지금 안보리에. 네. 이게 이제 뭐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국가들. 그다음에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대표들 다 모여가지고 장외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그렇죠. 통과시켰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아주 없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의미 있는 조치가 있겠냐고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마음 맞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게 부과했던 제재 있잖아요. 이러한 제재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맞는 국가들이 쪽 똘똘 뭉쳐야겠죠. 그런 제재를 북한에게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제재를 만약에 중국이 어긴다. 그러면 중국 같은 나라에게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그러잖아요. 제3자 제재, 제3자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극단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에게 제3 제재를 한 경우는 있었지만은 중국 상대로 네. 제3 제재를 한 경우는 없어요. 네. 근데 그런 방안까지도 조금 강구해 볼 수 있고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명 미국의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류의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네네. 중국도 모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네.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옹호하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이 뭐 미중 패권 경쟁이라 그러잖아요. 이 미중 패권 경쟁이 가열화되면서 이제 국제 관계가 좀 진영화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진영 뭉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가 되는 독재주의 국가 진영들도 좀 뭉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이제 진영화인데 이렇게 진영화가 되다 보니까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미중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지 않을 때만 하더라도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조금 성의를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미중 경쟁이 굉장히 가열화되고 난 다음에는 중국 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뒷배가 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외교 정책 노선을 우리는 충실하게 따를 테니까 핵과 미사일 가지고 뭐 우리가 발사하고 실험 발사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 이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네. 사실 중국도 당대회라는 중요한 행사가 네네.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많은 이목이 거기에 집중되기를 중국은 바랄 텐데 네네네. 이렇게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다 보니까 이건 네. 사실 큰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큰 문제가 됐죠. 이게 중국으로서도 그닥 달갑지는 않은 행동일 것 같은데 네네네. 그동안 탄도미사일만 발사했을 때는 네. 뭐 그렇다라고 좀 눈 감아 줄 수 네네. 있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좀 난처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미사일 실험과 그다음에 핵실험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지금 미국이 벼르고 있는데 온갖 종류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전개할 것이고 그다음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될 것이에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뜩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대만 상황도 그렇고 네. 중국도 내부 사정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예.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된다. 이거 중국이 바라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아마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은 지금 시진핑의 3연임을 결정하는 당대회에는 조금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잔치 전에 초칠 일 있냐. 근데 그거 끝나고도 또 당을 새롭게 정비를 하고 그렇죠. 인사를 뽑고 예, 사실, 하려면 예. 또 그래서 바라진 않을 것이다 네, 이런 근데 분석도 이제 있어서요. 북한이 참 재밌는 게요. 북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경쟁이 가열화가 되면서 패권 경쟁이 가열화가 되면서 자신들의 전략적인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값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뭐 중국이 결국은 뭐 불쾌하게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눈 감아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북한이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한 네. 최근에 보면은요 중국의 어떤 전략적인 입장을 갖다 고려해주지만은 그냥 하고 싶은 것은 합니다. 결국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북한을 두둔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국제적인 환경이 전개됐다는 것이죠. 예. 오늘 안보리 회의에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이
이사국은 아니지만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네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오늘 오후에 전화 통화를 나눌 예정이라고요. 어떤 네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글쎄요, 이게 뭐 한국과 일본이 참 역사 문제 때문에 어려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적인 이익, 국가 이익만 따지고 보면은 정말로 협력을 해야 되는 국가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절대절명의 이 이유가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북한의 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 때문에 가장 놀란 나라는 일본입니다. 사실 이게 2017년에 일본 그렇죠. 열도를 예, 넘어서 이 화성 12용 성공리에 발사했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횟수로 따져보면 이제 5년 지났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 예상치 않게 정말 일본 열도를 넘어서 예. 태평양에 떨어지는 이 화성 12형으로 추정이 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단 말이에요. 홋카이도에 있는 주민들을 뭐 대피시키고 이럴 정도로 깜짝 놀랐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조금 뭐 윤석열 정부에게 약간 고압적인 자세였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모든 지금 북한 관련돼서 모든 얘기를 윤 대통령과 나눌 수 있다라고 조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요. 단지 근데 이제 뭐 한일 이 정상들의 통화에서 뭐 구체적인 어떤 그런 조치가 나온다기보다는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한의 이 도발을 가장 강력한 목소리로 규탄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도발에 공동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뭐 이 정도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발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갑자기 우리와 뭔가의 더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하는 게 혹시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위협을 느끼고 나니 우리 군의 군사 정보 수집력이 더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렇습니까? 것들을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상호 필요로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 휴민트라 그래가지고 인간 정보 능력이 더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군사 정보 능력이 지금 한국이 더 뛰어나다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이 오히려 신호 정보 능력이라든지 영상 정보 능력, 기술 정보라 그러죠. 그런 기술 정보 능력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보 정책에 있어서도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상호 연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양국가의 협력은 필수 불가결하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관영 배치 보도를 지금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 이번 화성 12형이 사거리도 일본도 넘을 정도 4,500km까지 네네네. 넘어가서 사실 선전하기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계속하지 않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북한의 패턴이고 사실 뭐 북한뿐만 아니라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조금 현상 이 변경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국제 정치에서는 수종주의 국가들이 새로운 무기를 갖다 개발했었을 때요. 그 개발에 성공했었을 때는 대대적으로 선전을 갖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무기들이 실전 배치 단계에 가면은 별로 얘기를 갖다 안 해요. 그게 북한의 패턴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도발을 했었을 때 새로운 무기의 성공, 뭐 실험에 성공하면은 선전을 갖다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전에 성공했던 그런 무기를 다시 도발 차원에서 실험 발사를 할 경우에는 별 얘기를 갖다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전략적인 이익을 오히려 더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셈법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누가 합니까? 그 속내를 사실. 예, 그렇게 추정해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굉장히 이틀 연속으로 뭐 이틀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